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고성으로 더 유명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2심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원래 이제 재판 직후에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는 또 그 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오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오후 재판이 끝나면 특이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해설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양문석 의원이 기소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기 대출의 액수가 11억 원이거든요. 5억 원 이상 사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에요.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유죄로 인정을 하고 징역 3년 이상이지만 절반까지는 감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11억 원을 다 갚기는 갚았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어떤 범죄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만 하더라도 아예 벌금형이 없어요. 유기징역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유죄만 인정되면 최소 형량입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1심에서 선고됨으로써 이 형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것이죠. 그것 외에도요, 그 과정에서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본인이 평소에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하다가 강남 아파트를 산 것이 좀 남들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신고를 해서 축소 신고를 했습니다. 이 재산 관련돼서 허위 신고, 축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요, 공직선거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죠. 그래서 이제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해서 국토부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 재산이 강남 아파트지만 액수가 이만큼 작아 라고 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율이 된 것입니다. 사기 같은 일반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이 같이 있으면요, 이것을 각각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범죄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돼야지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선 무효 여부를 좀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사기 대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벌금 15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허위 축소 신고만 있어도 당선 무효고 사기 대출만 있어도 당선 무효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당선 무효가 된 것이죠. 공직선거법은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기 대출을 실제 했는데 저 사기 대출 안 했어요 라고 또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전체가 무죄 나기 참 어려운 구조죠. 특히 그 사기대출 부분은요, 증거관계가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 강남의 서초구에 있는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양문석 의원과 그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구매를 했거든요. 매입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까 너무 비싼 어떻게 보면 사채를 써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딸 명의로 마치 자영업자의 사업 운전 자금인 것처럼 속여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11억을 받아서 기존의 사채, 이제 고리의 사채를 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딸 명의로, 젊은 딸이니까 딸 명의로 그냥 신용대출은 안 나오니까 이 양문석 의원과 그 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양문석 의원과 그 배우자가 대출을 받으면 가장 심플한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답시고 이 온갖 대출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보면 양문석 의원도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약간 희생자죠. 그러니까 본인이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고 좀 어떻게 보면 좌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막 그 서민들 위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기득권 세력 타파하는 것처럼 막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사채까지 끌어다가 강남 아파트를 매입을 무리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 부담이 돈 내기가 싫으니까 더 싼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으면서 딸 명의를 이용을 한 것이죠. 이게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 돈을 사업에 썼다는 것을 3개월 내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는 사채 빚을 갚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거 대출을 받았으면 그냥 자영업자처럼 원료를 사거나 인건비를 주거나 임대료를 내는 식으로 그 돈을 사업에 쓰고 사업에 썼다는 증빙 자료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했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사채 빚을 갚느라고 사업에는 전혀 쓰지를 않았잖아요. 아마 이 딸은 명의만 빌려줬다 뿐이지 사실은 딸은 어디 쓰는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죠. 딸 명의 대출금을 싹 다 받아가지고 이 부모가 졌던 사채 빚을 갚아버린 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증빙 서류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허위의 증빙 서류를 만든 겁니다. 이 허위의 증빙 서류라는 게 뭐 아까 통장에서 뭐 이런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건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새마을금고를 속인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양문석 의원이 발뺌하기 힘드냐? 양문석 의원이 이 아파트의 공동 명의권자이고 공동 소유권자이고 이 아파트를 대출에 담보로 넣다 보니까 이 양문석 의원 부부 그리고 딸 3명이 동시에 새마을금고에 가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면 쭈루룩 앉아서 대출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같이 서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문석 의원이 나는 몰랐습니다. 이제 마누라가 알아서 한 거예요. 딸이 알아서 한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진 거죠. 본인이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심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유죄가 인정됐고 액수도 11억이면 굉장히 크죠. 자영업자한테 대출이 갔어야 되는 돈을 어떻게 보면 가로챈 거거든요. 대출에 나가야 될 돈은 한정적이니까 자영업자가 누군가 받아야 될 대출을 양문석 의원 부부가 딸 명의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1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와서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온 것이고 이 관련해서 허위 해명을 하고 재산을 축소시 공고한 부분도 공직선거법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재산 허위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거든요. 일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한 것이고, 사기 대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다툴 게 없어서 어떤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시인의 한 상황입니다. 그럼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냐? 이게 9월 25일자로 기소가 됐어요. 작년 9월 25일에 이게 기소가 되고, 633 원칙이 이제 제대로 지켜지다 보니까 5개월 뒤인 올해 2월 28일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게 대법원에서도 633 원칙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도 무조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새마을금고 사기대출과 공직선거법 사건이 뭉쳐져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634 원칙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634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만인 2월 28일에 1심이 선고됐고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오늘 4월 29일에 2심의 첫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거든요. 근데 그동안 재판 경과를 쭉 봤더니 이제 양문석 의원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 안 하고 좀 버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재판 끄는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변호인을 안 선임하지 않고 버티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이 되기 힘드니까 첫 재판에 가서 저 변호인 선임하기 시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려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을 3월 20일자로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그 양문석 의원 측에서 그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취소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판을 끌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양문석 의원은 본인이 이제 수임료를 내고 개인 변호사를 선임을 한 것이고요. 보니까 로펌인 것 같아요. 로펌을 선임해서 대응을 시작했고, 시간을 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원고등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가 양문석 의원이 법무법인을 선임하니까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2심 첫 재판이 열리면 아마 그 추가 증인이나 증거에 대해서 요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재판 기일을 한 번 또는 두 번만 주거든요. 항소심은 이미 1심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 또는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1심에서 불러보지 않은 증인을 새로 불러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거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1심에서 다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더 부를 증인이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증인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2월 28일에 1심이 선고가 됐으니까 원칙적으로 5월 28일까지 선고가 돼야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오늘 하고 나서 1, 2주 뒤에 재판을 한 번쯤 열고 한 2주쯤 뒤에 선고를 하면 634 원칙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가게 되면 또 대법원도 일선법원의 634 원칙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8월 말, 늦어도 9월쯤에는 양문석 의원의 이 사건이 당선 무효형이 저는 확정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문석 의원의 사건, 새마을금고 사기대출을 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죄,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니까 허위 증빙서류를 만드느라고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죄도 지금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허위 해명을 하고 재산 축소 신고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굉장히 허들이 많죠. 이거를 전부 무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또 자백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2심 재판으로 언제쯤 선고될지가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2심 오늘 첫 재판이 오후 2시에 있으면 제가 또 추가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의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2심 재판도 633 원칙에 따라서 지금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